안녕하십니까. 2020년 세종포럼 7번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한국화가이신 왕열 화백님을 모시고 21세기 한국화 어디까지 왔나 라는 다소 좀 큰 주제 같지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왕열 교수님께서 한국화, 동양화, 지금 우리 나라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이 한국화 분야에 대해서 특히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왕열 화백께서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특히 중국 또 세계 시장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을 정도로 아주 동양화, 한국화 쪽에서 아주 빼어난 어떤 영향을 발휘하고 계시고 그 천재성을 인정받고 계십니다. 우선 왕열 화백님께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필요한 말씀을 조금 더 하시고 그리고 다음에는 본인의 그림을 직접 보면서 또 설명을 더 이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왕열 화백님 주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0년도 세종포럼 인문학 특강 주제가 21세기 한국화 어디까지 왔나. 굉장히 그 이슈로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음식에서부터 음악, 영화, 한류의 열풍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기생충 영화와 방탄소년단의 그 빌보드 차트 상위 랭크 되는 것을 저음해서 저는 이제 그 한국화 그림판에도 한류가 오겠구나, 이미 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또 한국화, 동양화, 회화, 평면회화 이 설정이 80년대 초에 격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오늘 그 한국화라는 그 명칭부터 한 말씀 올릴까 합니다. 한국화라는 것은 동양화, 서양화 여기에 준해서 우리의 토속적인 정신, 즉 한국 정신을 표현하는 그림을 대표적으로 한국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류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선 후기에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선 후기 겸재 정선이 중국의 이곽파라든가 그 남종화의 화풍을 멀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의 조선의 진정한 산하를 스케치해서 옮긴 그림을 진경산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화의 원류는 진경산수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화 하는데 어떤 정신을 그려야 한국화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세종포럼 제7차 세미나 주제는 21세기 한국화 어디까지 왔나 이 내용으로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저는 발제자 한국화가 왕열입니다. 이 주제에서 나와 있듯이 한국화 좀 생소한가요? 흔히들 동양화라고들 많이 했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한국화라는 말이 더 많이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래를 보면 우리 그 실제 한국의 그림은 무엇인가 이것을 볼 때 역사적으로 조선조 후기 겸재 정선을 그 시초로 볼 수 있습니다. 겸재 정선이라 하면 그동안에 중국의 산수를 모방한다든지 중국의 화풍을 따른다든지 이런 것을 배제하고 우리나라 금강산을 직접 스케치하고 한국의 진경을 개발시킨
한국의 회화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겸재 정선을 그 시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화다, 동양화다, 회화다, 평면하다 그 명칭보다 요즘에 와서는 한류라는 그 열풍이 세계적으로 불고 있습니다. 음식에서도 그렇고 음식의 그 드라마 대장금을 시작으로 해서 한국 음식이 또 세계에서 많이 유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영화 기생충 뭐 좀 어떻게 보면 문화의 중심이 서양 서구에서 이 아시아로 흘러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요새 젊은 음악가들 방탄소년단은 아주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우리 5천년 역사상 이런 시간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기생충이나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차트의 상위의 랭크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그림판이다. 그림도 한국의 그림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번에 그 세종 포럼에서 이러한 제안이 와서 한국화가 이 세계 중심에서 어디까지 와 있나, 그리고 한국화의 역사를 살펴보고 앞으로 세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화라는 것이 그냥 그 하나의 회화 중에서 양화다, 동양화다 그거를 기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국 정신이 표현된 그림을 한국화로 한다. 그러나 현재는 그 한국화와 동양화가 병행되어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조금 싸늘해졌는데 여름 옷을 입고 이렇게 나와 앉아 있어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 작업실에 아트원 TV에서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 한여름이라서 이런 벽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한국화, 즉 동양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 표현되는 것보다 그 내면의 정신 세계가 어떻게 화면에 나오냐, 그것이 되게 그 동양화에서 한국화에서 중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정신을 얘기하는데 매일 정신 하는데 그 정신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핀셋으로 꼭 집어서 이게 정신이 한국의 정신입니다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 정신에 대해서 5가지를 내가 도출을 했는데 제 그림이 그 5가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연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신이 뭐나 5가지 중에서 첫째, 여백입니다. 여백. 화면을 꽉 채우지 않고 비워둔다. 여백의 그 자체로 얘기하면 쓰다 남은 공간을 여백이라고 하는데, 그림에서 여백은 쓰다 남은 공간이 아니라 계획된 공간으로서 보는 사람이 상상하게 하고 뭔가 창의적인 여운을 줄 수 있는 게 여백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여백을 본다면 저 위에 어떤 그 꽃 모양도 보이고 말도 보이고 연잎도 보이고, 그런데 밑에 까만 공간이 있어요. 제가 연구하기 이전에는 여백이라는 것은 거짐 다 흰색의 역할이 여백이었어요. 그러나 까맣게 저게 뭐지? 벽인가? 저게 물인가? 저게 강인가? 이렇게 보는 사람한테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 여백이더라. 이것은 서양보다 동양이 훨씬 발달해서
한국화의 정신 중에 하나가 여백에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상징입니다. 상징. 저 꽃이 무슨 꽃일까요? 어떤 사람은 연꽃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어느 사람은 봄에 목련꽃을 생각할 수 있고, 봄날에 연꽃이나 목련꽃으로 보이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 상징하는 것이 어떠한 내용인가? 이랬을 때 겉으로 서양화에서 이렇게 그 나무를 그릴 때 나무의 표피를 빛에 의해서 다 표현하는 것보다 이 꽃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연꽃으로 보는 사람은 불심이 가득한 사람일 것이다. 연꽃이 그 깨끗하지 않은 연못에서 태어나서 그 맑은 향기를 주는 그런 불심. 그리고 봄날에 목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개인이 봄날에 목련에 대한 추억을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상징적인 생각을 줄 수 있는 것이 한국화, 즉 우리 그림의 더 강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흔히들 그래 상징하는데 저 말은 왜 한 마리가 저렇게 서 있을까? 왜 서 있을까? 짝을 기다릴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저 말은 여기서 말로 보이지만 그리는 사람, 나, 또 혹은 세상의 아버지, 가족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가서 일을 하고 뛰고 고생하고 그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와서 우두건이 자기 삶을 다시 되돌아보는 명상하는 그런 내용의 말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말이지만 뒤에 숨어 있는 내용은 하나의 우리 그 아버지들의 상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5가지라고 했는데 첫 번째 여백, 그 다음에 상징, 그 다음에 시적인 요소예요. 시적. 여기 그 시인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시인 선생님들 대단하잖아요. 세상을 나는 여기 올 때 차를 타고 어느 신호등을 거쳐서 그 신호등에서 만난 사람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왔다 쭉 얘기하는 게 소설이고, 또 에세이도 구구절절히 하잖아요. 시야 뭐야? 시는 자기의 느낌을 가장 엑기스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몇 마디 던지면서 하나의 감성을 표현하는데 아주 그 중요한 내용만 담는 그게 시다. 그림에서는 뭐냐? 그림에서도 너저하게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솔롱솔롱 바다이면서 가장 중요한 그 바위의 형상을 포인트로 딱 잡아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바위가 어떤 얘기를 하냐? 이 바위가 형성되기까지 몇 천년, 몇 억년을 비바람 섞여서 이런 형태를 가졌다고요. 자연과 시간과 공간을 이 바위가 다 얘기해 준다. 그것을 키워드를 바위로 잡고 바위가 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을 시적인 표현이라고 한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시와 그림, 시서화, 글씨가 동원, 그 뿌리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시적인 요소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요소가 강한 게 서양 그림보다 더 강한 게 한국화더라. 그리고 서양에도 뭐 그런 표현이 있겠지만 동양의 작품들, 특히 한국화에서는 서예와 같이 일필, 한 필로 이렇게 내려치는 듯한 표현들이 있어요. 저기서 노란색이라든지 밑에 회색이라든지 한 부대로 해서 이렇게 서예에서 획을 긋듯이 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옛날 분들이 얘기하는 일필휘지, 일필휘지가 표현되는 것이
그 한국화에서 많이 표현된다. 제가 이렇게 한국화의 특징을 시각화한다. 여백이라든가 상징적인 거라든가 이 회화에서 일필휘지의 느낌이라든가 시적인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한국화, 즉 그 우리 그림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서 뭐 옛날 그 국악하신 분이 어느 광고에 나와서 이러더라고요. 우리 것이 세계적인 것이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그게 그림에서 표현을 하다 보면 이러한 동양적인 강한 내용들이 되게 좋은 거예요. 특히 어디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오래 살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난해 그리스 가서 열흘 동안 빵 먹고 고기 먹었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가 쓰린 거야. 그래가지고 한식당에 가서 김치하고 밥과 된장을 먹으니까 이 쓰린 게 싹 나. 그러면 고기와 빵보다 김치가 좋아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된장과 고추장과 김치와 이 발효식품에 이 맛이라는 거 우리 몸이 적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청국장 냄새가 나면 되게 좋아 냄새가. 그런데 만약에 그 문화를 못 느낀 외국에 가서 청국장 끓이면은 안 된다고 그래요. 쫓겨나간대. 그렇듯이 그림에서도 우리의 기운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방탄소년단이 가서 우리말을 섞고 영어를 섞어서 댄스를 하면서 했는데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킬까? 그게 왜 그럴까? 그걸 한번 짚어보면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경제 세계 10대 대국이 됐다는 거예요. 몰라 수치상인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에는 모든 이 문화가 중국에서 인도에서 우리나라에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서양에 다 배워갖고 왔어요. 비단, 도자기 다 배워갖고 나갔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딱 일어나고서부터 막 공장 돌아가지 막 해서 경제가 서양이 번쩍 커니까 모든 문화가 거꾸로 전부 들어와요. 그래서 양복 입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전부 미국식으로 배우고 막 미국 애들 물품은 좋고 미국 애들 그림은 좋고 그래서 내가 뉴욕에 딱 가가지고 뉴욕 그림이 좋은지 봤어요. 한 2달간 첼시, 소호 이렇게 미술관들 쭉 돌면서 봤는데 안 좋아요. 왜 좋냐면 왜 그 고가의 그림들이 미국에 많냐면 그렇게 서양 애들이 경제적으로 포장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미술도 충분히 세계에서 최고 중심이 될 수 있는 그 한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음악, 음식, 또 하나 뭐죠? 영화, 이제는 그림판이다 하는 것이 우리 한국화가 21세기에는 이제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그걸 위해서 제가 그 한국화를 그냥 뭐 옛날 지필목으로 난초 그리고 산수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맞는 우리 속성에 맞는 이렇게 우러나오는 김치 맛이 있는 한국화를 개발하자. 그게 내가 모토입니다. 이 개발한 것을 세계로 가져나가서 세계적인 회화의 하나의 장르를 만들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여백, 상징, 일필휘지 또 하나 뭐죠? 시적인 요소 했는데 하나 빼먹었네. 또 하나가 기운생동 5가지인데 근데 기운생동이라 하면 그림이 이렇게 보면은 기운이 다 있어요. 그 기운을 일반인들은 어떻게 느끼면 좋으냐면 어떤 옷을 입으면 그날 되게 컨디션이 좋고 말도 잘 나오고 노래방에 갔는데 마이크하고 나하고 잘 맞고 노래도 잘 되고 그 기운이 맞는 거예요.
오늘 기운이 제일 잘 맞는 게 신국장님 의상에 딱 깜짝 들어오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이야. 그 내가 안 회장님한테 신국장님 원래 옷 스타일 그래요? 원래 그래? 나는 오늘 처음 보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림의 기운이 이렇게 오는 그런 것들이 서양하고 틀린 것들은 뭐냐면 서양에는 빛에 의해서 표피를 그려요. 동양 그림은 우리의 한국 그림은 그림자가 없잖아. 빛이 없으니까 이 본질을 그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운이 보이더라. 그래서 그게 기운 생동인데 이렇게 5가지의 성향을 가지고 우리가 시각적으로나 조형적으로 맞춰서 세계에 들고 나가면 한국화도 되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일인데 조금 자랑 하나 할게요. 얼마 전에 크리스티하고 소더비에서 문의가 왔어요. 내 그림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래서 우리 여기 하는 전상규 러시아 어학원 원장님이 그 자료를 번역해 다 보냈어요. 그래서 크리스티에서 석점이 선정이 됐어. 그래서 왕 교수 이제 저기 돈 걱정하지 말고 술 많이 먹어도 되겠네. 근데 나 여태까지 돈 걱정하고 술 못 먹은 적은 없어요. 체력이 약하고 시간이 없어서 술 못 먹었지 돈이 없어서 못 먹은 적은 없었더라.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이제 돈을 쓸 수 있게 체력을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곧 왕열 그림이 크리스티에 올라오고 소더비에 올라올 것이다. 그게 21세기 한국화가 이제 영화나 음식이나 음악같이 세계 중심판에 들어선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중국 정부에서 한국하고 엄청 사이가 안 좋았어요. 사드 때문에 미국 애들은 사드를 설치해라 그러고 중국 애들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미국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했잖아요. 그랬고 사드 때문에 한국하고 국교가 단절될 정도의 시기가 2017년도예요. 그래서 2017년도에 나를 중국 정부에 초대를 했어요. 모든 수출 뭐 다 봉쇄가 됐는데 정부에서 나를 초대했어요.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네가 필요하면 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림 실고 가고 도록 만들고 우리 같이 일행 스텝진들 전부 산업시설 시켜주고 중국에서 한 열흘 동안에 그렇게 행사를 다 하고 왔어요. 하는데 그때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산업시찰을 시켜준 데가 장가게 원가게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제가 그 장가게 실제 조각 작품보다 더 아름다운 저 산에 불뚝 나온 힘 보고 뭘 느꼈냐면 거기에 힘을 느꼈어요. 아, 중국 애들은 진짜 복 받았구나. 거기 관광객들이 중국의 내국인들도 많지만 외국 사람들 얼마나 수익을 많이 올릴까. 그래서 산에다가 엘리베이터를 다 설치를 한 거예요. 저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요. 한국에 40중, 50중 길 엘리베이터 쭉 올라가서 구경하고 내려오고 또 그래서 참 그 중국의 산의 그 힘 같은 것을 제가 현대 그 핑크색하고 이렇게 그 부딪히게 텐션 그 충돌을 시킨 거예요. 부딪히면서 긴장된 하얀 여백과 이 핑크색의 그 맛. 그래서 핑크색의 한 중앙에다가 사색하는 명상하는 말을 딱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볼 때는 아주 전통적인 산소와의 그 효과, 현대적인 말이 현대와 전통이 긴장하고 조형적으로 여백과 차 있는 면이 충돌하면서 긴장감을 주는 그런 형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 이 그림 얼마나 가요? 얼마나 가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비싸요. 왜냐하면 우리가 200만 원, 300만 원짜리 냉장고 편하게 많이 쓰잖아요. 냉장고 없으면 여름에 뭐 엄청 불편하잖아. 그리고 한 150만 원짜리 텔레비전 보니까 참 좋대요. 근데
이거요 1억 5천. 너무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싼 의미가 뭐냐면 세상에 딱 한 점밖에 없어. 똑같은 게 하나밖에 없어. 삼성 냉장고 몇 대나 찍어낼까? 많이 찍어내죠. 자동차, 포르쉐 몇 대나 나올까? 그런 것보다 가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알아보는 분들은 알고, 가치를 모르는 분들은 이거 쓰레기입니다. 버릴 때 돈 주고 버려야 돼요. 나는 우리 동네에서 쓰레기통에서 내가 그림을 주웠어요. 비 오는 날인데 누가 딱 버렸어요. 어? 괜찮은 그림인데? 쫙 봤는데 남도에 누구지 저기 그 진도의 시초가 누구예요? 아니 허백년보다 위지. 그 선생님 건데 밑에다가 남농 선생이 글을 쓴 거야. 이것은 우리 선생님을 확인합니다. 그랬고 남농 선생 제자 도장까지 딱 찍힌 거야. 그 옷을 2개를 딱 짊어져 왔어. 그 사람은 쓰레기로 버리는 데가 있어서 갖고 딱 와서 우리 집에 딱 설쳐놓고 친구가 와서 야 내가 이렇게 오늘 형제를 했는데 화가로서 남 그림 주워 와서 내가 좋을 거 없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거니까 네가 가져가라 줬어. 갔더니 그 친구도 그림을 굉장히 수집을 하는 친구예요. 깨끗하게 표구해가지고 파주에 남은규라고 파주에 온천 개발을 해. 그 친구 집 사무실에 딱 갖다 놨더라고. 너무너무. 그래서 그림은 아는 분한테는 보물이고 하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버리기 힘든 쓰레기더라. 그래서 저는 쓰레기를 갖다가 그 친구한테 선물했어요. 그 친구가 우리 작업실에 왔어. 와가지고 이거 내가 그냥 가져가면 안 되는데 뭘 준대. 그래서 그냥 줬어요. 그냥 주고 이제 뭘 모르겠어. 이제 뭐 지금 온천을 하는데 뭐 거기다 뭐 그림을 좀 건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저의 이 그림은 우리 이제 여기 오시는 여러 그림들을 봤겠지만 강렬하면서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강렬한 듯 하면서 푸근해. 하면서도 편안해. 이게 한국화의 특징이더라. 서양화는 캔버스 위에 물감이 칠해집니다. 발라집니다. 한국화는 이 캔버스 자체에서 머금어요. 품어.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이 한국화가 푸근하고 편하다고 한다고요. 그래서 세계의 그림으로 나갈 때 서양 사람들이 다 했던 드로잉이나 칼라나 이런 쪽으로 하면은 식상하다. 이 동양적인 것을 이 시대에 맞게 개발을 해서 새로운 것을 들고 나갔을 때 좋은 그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세계 4대 아트페어가 아트 퀼런이 들어가요. 아트 바젤은 못 나가봤고 아트 퀼런 독일에서 아트 퀼런 쭈리 또 어디 아무튼 쫙 베네수엘라까지 가서 전시를 하고 왔는데 그분들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렇게 좀 자기들하고 틀린 동양적인 맛이 있는 것들을 선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베네수엘라 가서 이렇게 인터컨티넨탈 호텔 특설 무대에서 전시하는데 거기 현지인들이 와요. 우리 부스에, 한국 부스에. 그 사람들은 우리 문화를 얼마나 모르냐면 이런 그림 처음 보는 거예요. 그림도 좋은데 동양 여자를 처음 봐. 우리 제자 지호상의 선배 명신이라는 애가 있어요. 명신이라는 여자가 부스에 같이 가 있는데 거기 총각들이 와가지고 그림은 안 보고 동양 여자만 쳐다보고 앉아있는데 그렇듯이 동양에 대해서 신비로움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그 신비로움을 무기 삼아서 잘 시대적으로 맞게 그림을 개발해서 세계로 갖고 나갔을 때 세계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이하죠? 아, 그때 막 내 주변에 얘기들이 많고 막 좀 복잡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새 주둥이들 다 묶어버렸어요. 둘. 묶고 나니까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왜 그래요? 그게 명상이에요. 주둥이 묶어버려. 시끄러우면.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할 때는 누가 저거 주둥이 묶어서 답답하지 않아요? 아니야. 키스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는 산이고 여기는 바다 풍경 위에서 가족이 여행하는데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제목이 뭐 같아요? 제목이 무릉도원 세계의 명상입니다. 두 마리 있는 것도 있고 한 마리씩 있는 것도 있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있어서 한국의 가장 그 재료적으로 한국적인 것이 먹이라고 그래요. 먹이 검정색이잖아요. 나는 깜짝 놀라는 게 아니 어떻게 옛날 사람들이 거물 현자를 써서 거물현 우주현 우주 깊숙이 올라가면 이 칠흑 같은 어둠이 있대요. 그게 먹색이야. 근데 그때 우주선이 있었어. 비행기가 있었어. 아니 옛날 사람들 어떻게 알았대? 우주에 가면 까만지?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먹빛은 모든 색을 다 흡수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빨간 원색을 입잖아요. 그러면 어디 부분인가는 블랙이 있어 잡아줘요. 그 원색을. 신국장님 구두 까만 거 신고 구두 색깔에서 노란색이? 예. 그래도 머리가 까마지시니까 머리까지 하였으면 머리까지 노랬으면 이제 가벼운데. 그래서 그 먹색의 신비로움이 한국화의 기본이 되더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것은 이제 그 식물로 얘기하면 파초인데 저기 새가 나르죠. 파초 밑에 말들이 있죠. 그래서 말들이 명상하고 쉬는 말들이 그늘을 제공하고 저기 있는 그 새들은 가족들입니다. 제 그림에서 새는 가족들. 그래서 오늘 저쪽에 6마리 날아가는 것을 내가 안우 회장님이 사무실에 기증했어요. 한번 보세요. 안 보셨어요? 아쿠아색. 네. 내용은 금방 지나간 그림과 같은 도원을 여행하는 새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래요? 새 보고 머리가 나쁘대. 너 자꾸 새 그리니까 머리가 새대가리지 그래. 그래, 나 새대가리야. 명상을 하면요 머리가 맑아져요. 아무 생각이 없어. 새대가리가 돼요. 근데 새들이요 여기서 쭉 날아가죠. 한 마리가 딱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그 짝은 이 식구들 가족들 무리에 참석을 못해요. 그 죽은 자리에서 짝이 남아있어. 그게 짝이라는 유기력이에요. 기러기 떼가 쭉 가다가 딱 한 마리가 죽잖아. 사고로 죽든지 누가 뭐 죽잖아요. 그 죽은 짝은 그 자리에서 평생 산다니까. 그쵸? 그게 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머리 나쁜 세대가리 이런 것들도 그렇게 가족 간의 정이 그렇게 강하더라. 사람들이 이 민물인 새한테도 배울 게 있다. 그 생각부터 제가 새를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면요. 그거 좋아해야 되겠네요. 그거 좋아해요. 아주 생각이 맑은 거예요. 머리가 복잡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새를 한 마리 그릴 때마다 자꾸 새 머리가 돼가지고, 요것은 이제 제가 이 말을 만들었어요. 이미지 크게 말을 만들었는데, 이 말은 그림 속에서 명상을 하고 기운을 다시 이렇게 가진 말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하러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좋은 말을 하라고 이렇게 좀 하나 만들었고 이렇게 사진 찍어 재미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사진 하나 남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작업하는 사진 보면은 사람들 일반인들 질문이 가장 많은 게, 아이고 이 그림 그리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래. 지금 이 그림 갖고 다니는 건 한 2년간 끌고 다녔어요. 세웠다가 뉘었다가 조금 했다가, 어떤 그림은 한 하루에 나오는 그림도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 따라서 이렇게 그 제작되는 시기가 틀리지 다 같지는 않더라. 그래서 그림 보실 때 이렇게 제작 기간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 그림이 어떠한 색상을 가지고 느낌을 주는가, 그런 거 위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작업실 주변에 보면 봄에는 막 제일 많은 곳이 개나리예요. 그래서 개 산책하다가 개나리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개나리만 그리니까 재미가 없어. 그래서 말이 이렇게 개나리를 치고 집으로 들어온다. 말이 복을 지고 집으로 들어온다. 그런 내용으로 이런 그림을 좀 몇 장 그렸는데 일반인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이렇게 그림을 걸어놨을 때 집이 복이 들어옵니다.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럼 잘 사가요. 그래서 그림 설명할 때 무조건 이건 복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주 선생님. 그럼 많이 더 잘 팔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열심히 좀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또 이제 궁금한 것은 문답식으로 해서 토론자가 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왕열 화백님 그림도 잘 봤고요. 좋은 말씀도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편하게 보고 있는 한국화 안에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남긴 아주 깊은 정신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또 같은 한국화가이신 지효상 화백을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지효상 화백께서 오늘 주제 발표를 들으시고 느낀 점이나 또는 질문하실 게 있으면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왕열 작가님의 작품을 기존에 알고 있었지만 오늘 또 새삼스럽게 왕열 작가님의 설명과 함께 듣는다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줄곧 동양회화의 세계관을 재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하게 표현하시는 왕열 작가님의 작품은 현대 한국화, 현대 동양화 작가들에게 귀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활동하시면서 느끼신 점, 그런 점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젊은 한국화 작가들, 젊은 동양화 작가들과 학생들에게 어떤 태도와 자세로 작품에 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색상이나 선, 면을 가지고 화면에 표현하는 것을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향을 딱 제시해서 이런 쪽으로 가야 한국화가 세계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단정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각자의 생각과 성장 과정, 또 선호하는 색상, 내용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세계의 한 장르의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본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한국화에는 정신이 있는데 외국이나 특히 유럽, 동남아를 떠나서 유럽 사람들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 자연과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뒤에는 산, 중간에는 집, 앞에는 내를 두고 배산임수로 가옥을 짓곤 했습니다. 그런데 서양은 약간은 자연을 정복하면서 자연을 개발하고
해서 그 위에 집을 지어서 동양과 서양의 그 집 짓는 생각 자체부터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적으로 우리 그림을 가지고 나갈 때, 한국화를 가지고 나갈 때 가장 주된 내용은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성, 이것을 개발을 시켜서 조형적으로 세계화시키는 시각 예술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팝, K-팝을 이루었는데 그 K-팝이 어떻게 세계의 새로운 장르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을까, 그것을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세계 공통 언어인 영어를 쓰면서도 우리의 언어, 그리고 우리의 민족에 흐르는 흥의 그 율동,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조합이 돼서 세계의 젊은이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화도 우리의 기본적인 한국 정신을 내포하고 유형적으로 색채와 조형을 세계의 흐름에 맞춘다면 곧 우리 한국화가 세계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저도 한 가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화가 지금까지 어떤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어떤 그런 기운을 아직은 만들지는 못했잖아요. 예, 지금 아까도 그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으셨지만, 한국화가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세계 시장을 어떤 개척하는 하나의 어떤 뭐랄까, 그 정책이랄까, 프로젝트랄까, 이런 게 좀 왕성하게 만들어져야 될 텐데, 예,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요? 작가가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것들이 경제적인 측면인데, 80년대, 90년대를 지나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우리 정부에서 세계적인 아트페어에 참여할 경우, 세계적인 비엔날이라든지 트리엔날에 참석할 경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서를 내서 정부 지원을 받고, 또 아니면 그 여수 화랑들의 지원을 받아서 세계 화단에 많이 보여줌으로써 우리 새롭고 서양과 차별화되는 한국화만의 특징이 보여질 때 그 세계적인 미술관이나 애호가들이 한국 미술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근래에 홍콩 크리스티라든가 홍콩 아트 바자일 같은 데에서 몇몇 한국 작가들이 이게 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독일 퀼른이라든가 캘리포니아 아트 바젤 이런 큰 유수의 그 페어라든가 아트 페스티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국화를 보여준다면 음악, 음식, 영화에 못지않은 그러한 우리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조심히 전망해 봅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그 개별 화가들이 주로 그걸 개척하고 있나요? 아니면 뭐 화랑이나 이런 그 미술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개척을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상황은 정부에서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화가 개인들이 그 개인 사비를 통해서 작품 문송이라든가 부수비라든가 이런 것들, 도록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부담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정부의 그 지원이라든가 문화재단들의 지원이 좀 있었으면 세계화가 되는데 조금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제 생각에는 좀 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도 해야 되고, 또 이 산업 자체가 해외 진출 자체가 하나의 산업이 돼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하백께서는? 일단 그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 계획적으로 하는 후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기업에서 하는 후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기업에서는 그 기업에 맞는, 기업 이미지에 맞는
작가들과의 컨택을 통해서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또 그 정부는 그런 기업에 어떤 세금 혜택을 줘서 그 기업이 작가에게 그런 어떤 그 예술 지능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그 정책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도 필요하고 기업이 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제 한국화 하시는 분들도 뭐 꽤 많고, 우리 이제 한국화의 수준도 뭐 대단한 데 올라가 있고, 우리 왕열 화백께서는 그 첨단에서 이제 달리고 있으신 분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도 또 지금 우리 이 지화백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 같은 데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것이 정말로 잘만 기획이 돼서 산업적으로 접근을 하면 나라 국위를 선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도 산업 자체로도 상당한 어떤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시간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우리 두 분 화백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세종포럼 제7차 세미나 한국화 어디까지 왔나, 21세기 한국화 어디까지 왔나 세미나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